먼저 1발제, 2발제를 연속적으로 저희가 듣고 또 토론을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발제 국제질서의 변화 추세와 미래 전망에 대해서 금년 들어서 한동대학에서 이화여대로 우리 자리를 옮기신 박원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런 귀한 자리에 또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받은 주제가 국제질서의 변화 추세와 미래 전망이다라는 것인데, 이 주제가 워낙 또 광범위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그리고 제가 이해하기도 저한테 주어질 시간이 길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이미 예측을 했기 때문에 좀 짧은 시간 내에 의미 있는 내용을 좀 전달하고 싶어서 저는 발제문에 있습니다만 좀 좁혔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화두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쇠퇴,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 그리고 한국한테 역시 가장 중요한 미중 관계의 세 파트입니다. 또 다행히 앞에서 리포트 전 대사님이 큰 그림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발표하는 내용과 잘 연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대 북한학과인데요, 계속 미국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북미 관계, 특히 북한의 핵 문제를 주로 연구하는 연구자이긴 한데, 미국의 지난 4년간, 특히 트럼프 행정부 때 4년은 저를 비롯해 많은 연구자들을 굉장히 당황하게 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미국의 쇠퇴라는 논쟁이 미국 국내 학계 또 한국 학계에서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결국은 우리 한국을 비롯해서 많은 자유주의 민주 국가들이 평화와 번영을 갖고 왔던, 안정을 갖고 왔던 자유주의적인 국제 질서가 트럼프로 인해서 더욱더 가속화되고 훼손되는 모습이 등장했다라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트럼프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것은 아니라 미국이 워낙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또 굉장히 트럼프라는 독특한 인물에 의해서 가속화됐다. 이것은 지난 2019년 미국의 주류학계를 대표하는 Foreign Affairs에서 미국 패권의 부검이라는 그런 주제로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결론에 가까운 논쟁 결과가 나왔는데요. 세 가지 측면에서 미국은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이건 우리에게도 직접 안보 환경에 직접 연계된 미국의 과잉 팽창, 2001년부터 시작된 테러와의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이 군사적으로 과잉 팽창했다. 그것으로 인해 미국의 전반적인 그런 힘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미국 내에 있는 경제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됐다. 이것도 물론 1970년대부터 시작된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지금 굉장히 많이 부각돼 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신 쇠락한 공업지대 내에서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를 비롯해 정말 당황하게 만든 1월 6일 날 의사당 난입 사건, 입헌민주주의 국가의 표본이자 언덕 위의 등불이라고 불리던 미국에서 그런 일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미국 정치 시스템 민주주의의 기능 장애다. 결국 이 세 가지로 인해서 미국은 상대적인 쇠퇴를 경험하고 있고, 그 추세는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 부분 달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을 바라보는데요. 그렇다면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이라는 것은 미국한테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의 이런 파괴적인 행위를 멈추고 손상된 국제 질서를 회복하고, 동시에 불가피한 미국의 쇠퇴를 관리하고, 그리고 미국 이후의 세계 질서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한 지 100일이 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바이든 행정부가 보여주는 대외 정책의 기본적인 모습은 역시 한국도 정체성으로 같이 갖고 가 있는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얘기를 하고, 다시 한번 미국이 민주주의의 모방할 가치가 있게 만들어야겠다라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보여주고 있는 정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중산층을 위한 대외 정책입니다. 이거는 지금 국가안보부장관을 맡고 있는 제이크 설리반이 2년 동안 2016년 대선에서 치고 나서 왜 민주당이 졌느냐를 굉장히 고민하면서 2020년 9월 달에 보고서를 만들어냈죠. 그 보고서의 핵심이 중산층을 위한 대외 정책이다. 겉으로 보이기는 일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만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와 크게 차이가 나오지 않는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바이 아메리칸이라는 것도 이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전 차이가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 민주주의 또 미국이 그 민주주의를 굳건하기 위해서는 중산층이 회복이 돼야 되고 그 힘이 있어야 세계를 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그 판단하에 지금 중산층을 위한 대외 정책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는 동맹 네트워크의 강화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난 4년간 트럼프 행정부 때 한국의 동맹이 매우 어려웠죠. 끊임없이 한국을 비롯해서 늘 트럼프가 얘기하는 국가, 일본,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나토 같이 묶어서 미국을 갈취하고 있다라는 거친 표현을 쓰면서 방위 공약 자체를 흔드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면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동맹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오늘의 핵심 주제랑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말하는 동맹의 강화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죠. 동맹을 존중하지만 그만큼 동맹의 비용과 책임도 각자가 증대하기를 원한다라는 형태입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른바 지분 나누기 형태로 미국이 한국과 접근을 하는 그런 모습, 한국뿐만 아니라 동맹국과 접근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또 하나는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시작된 군사적인 선택적 개입과 축소죠. 미국이 더 이상 세계 경찰의 역할을 홀로 수행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정책 방향은 분명해 보이고요. 그만큼 동맹국과 같이 협력해서 가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 세계 미군 주둔 미군 대비태세 검토를 시행을 하고 있고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것은 이전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에스퍼 장관이 해왔던 건데요. 저는 주한 미군을 포함해서 이런 어떤 변화와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우리 한국의 안보와 국방 측면에서는 매우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보고 또 진행해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미국의 상황이 그렇게 썩히 녹록해 보이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분명히 있고요. 여전히 지난번 7천만 명 이상이 여전히 트럼프를 지지를 했죠. 역대 최다 득표를 하고 떨어진 이 트럼프를 지원하는 이른바 트럼피즘을 지지하는 그 미국민들을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 설득해낼 것이냐. 아까 리퍼드 대사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2년도 채 안 남아서 미국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보통 중간선거에서는 야당이 승리를 하죠. 공화당이 다시 다수당을 차지하게 되면 과연 어떻게 이 바이든 행정부가 정책을 해나갈 거에 대한 그런 질문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미국 내에 또 민주주의의 기능 이상을 그 단기간 내에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또 경제적 양극화의 문제도 이것도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이런 문제들을 미국이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가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중 관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중 관계 같은 경우에는 2008년에 미국의 그 대침체가 오기 시작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이 과잉 팽창이 같이 맞물리면서 이 중국의 부상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활발했죠. 기본적으로 오바마 행정부는 그래도 중국을 어떻게든지 관여해 보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세계 질서,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 아까 말씀드린 자유주의적인 국제 질서에 중국을 참여시키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중국을 끌어들이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특히 경제적인 상호 의존은 오히려 강화해서 바라기는 중국의 권위주의 체제에 민주주의 그런 가치를 심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죠.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았고 그 실패에 대한 비판은 오바마 행정부 1기 이후부터 본격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미국 학계 정계에서 다 똑같은 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만 오히려 공산주의 독재 국가로서의 중국의 정체성이 강화되고 있다. 중국은 오바마 행정부의 그런 순진한 기대와는 달리 처음부터 미국 주도 질서에 들어갈 생각이 없었다라는 그런 비판들이 나오죠. 특히 2012년에 집권한 시진핑에 대한 최근에는 개인적인 공격도 많이 있습니다만 시진핑은 그 등소평의 도강 양회를 폐기하고 사실상 그리고 민족주의, 중상주의, 공세정 대외 정책으로 선회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다 심각한 문제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중국은 나름대로 자신들이 창출하고 만들어가고 설계해가는 새로운 질서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가장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 것은 2020년 당시 국무장관인 폼페이오 장관입니다. 시진핑 총서기가 파산한 전체주의 이데올로기 신봉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미중 간의 이데올로기 전쟁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요. 트럼프 행정부 말기로 갈수록 경제적인 상호 의존도 파괴하는
불사하겠다라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런 형태에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 정책을 받아들였는데요. 세 가지 정도가 현재까지 나타나는 특징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자유주의적인 국제 질서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민주주의. 이것은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항행의 자유라든지 공정한 주권, 투명성, 평화적 분쟁 해결, 계약 존중, 사실 이런 식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가치는 대부분이 중국을 겨냥한 모습들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정당성을 기반으로 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원칙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동맹 체제를 복원하겠다. 특히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세력 균형을 미국한테 유리하게 가져가겠다라는 모습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중국을 억제하겠다. 여기에 핵심적인 국가가 바로 한국과 일본이죠. 그래서 끝없이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조하고 있고, 지난번 2+2 회의를 오기 전에 미국 블링컨 국무장관, 오스틴 국방장관이 군사적인 표현을 썼습니다만 전투 능력을 배가시켜주는 전투 승수, 영어를 써 죄송합니다. Force Multiplier로서의 중요성, 동맹국을 강조한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유주의 연대를 강화하겠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뭐랄까요, 좀 창의적인 방법입니다. 저도 지금 쫓아가고 있는 방법인데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도 이런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체제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존 체제를 활성화하되 이 맞춤형 혹은 방편적 협의체를 만들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비스포크를 하겠다라는 거. 요즘 많이 선전하는 비스포크, 이래저래 끼겠다라는, 굉장히 유연하면서 의제별로 동맹국을 끌어들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것도 그냥 무조건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들어오면 동맹국이 이득을 볼 수 있다라는, 그걸 통해서 끌어가겠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한미 간의 협의도 이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여러 가지 방향을 보면 과연 미중 간의 갈등이 어떤 형식으로 판결이 날 것이냐, 저는 각각 국가의 여러 가지 상황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상대적인 쇠퇴, 여러 가지 국내적인 문제를 얼마나 잘 복원하느냐가 미중 간의 갈등, 경쟁에서 미국이 어떤 위치에 서느냐고요. 근데 반대로 중국은 저는 분명한 구조적 한계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홍콩의 일국 양제를 무력으로 조기 종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외적으로 중국이 계속 말하는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외친다고 해도 저는 지구적 리더십을 중국이 확보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자유구제의 권위주의 체제가 지구 차원에서 자발적 동의를 끌어낼 매력이 있을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우리 국가의 정체성인 자유주의적인 국제 질서의 바탕에 둬서 지금보다 훨씬 능동적, 적극적으로 미국과 책임과 비용을 감당하고, 또 요즘들 많이 말하는 라이크 마인디드, 같은 생각을 가진 동료국과 협력해서 국제 질서를 끌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 교수님 감사합니다. 12분을 잘 지켜줘서 사회자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발제를 듣겠습니다. 김민석 중앙일보 논설위원이고 국가안보의 개념의 변화와 포괄적 안보라는 제목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앙일보에 있는 김민석입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안보적으로 안보 개념 자체가 이전하고 있고 국제 질서도 바뀌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해양 안보가 가장 또 지금 중요한데, 물론 지상도 중요하죠. 해양 안보가 국제적으로 우리 국가 안보적으로 새롭게 중요하게 부상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토론회는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전공자가 제 전공이 OR인데 국가안보 개념과 포괄적 안보, 이거 국제정치 학자분들이 해야 되는데 OR 전공자한테 이걸 맡겨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하지 하고 했는데 제가 혹시 말씀 중에 좀 냉전적 시각이라든지 좀 단어 자체가 부적절해도 널리 아량으로 봐주십시오. 지금 우리 안보 자체가
크게 변동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다들 느끼고 계시겠지만 그동안은 우리 한반도의 휴전선이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최전선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게 동남 중국해로 이동했습니다. 이동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해양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이 동남 중국해를 우리 안보 어떻게 결부를 시켜야 되느냐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했고 또 사실상 우리 국가안보 전략이 여기에서 많이 유리되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참으로 다행인 게 지난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 유리된 부분을 다시 거의 결합 가까이 시켜놓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행으로, 천만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은 그걸 구체화하고 그 수단을 확보하는 것들이 우리가 남아있는 숙제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국가안보 개념이라고 하는 건 뭐 다 잘 아실 겁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내가 잘 살고 안전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안전하게 죽어야 되겠다. 이게 인간의 가장 기본이고, 그래서 국가를 만들어서 계약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정부가 유지가 되고 우리 대한민국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제안보는 또 그걸 위해서 좀 더 바깥에서 이 외풍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차원이고, 그래서 그게 개인안보와 국가안보와 국제안보 뭐 이런 것들 개념이 있고, 국제정치 쪽에서는 그런 걸 잘 정리를 하고 있죠. 근데 과거에는 냉전 시대만 해도 그게 주로 안보, 외교 뭐 이런 분야였는데 탈냉전 이후에 사실상 전쟁의 위험이라는 게 거의 지구에서 없어지면서 개념이 좀 확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포괄안보라든지 뭐 그런 개념으로 바뀌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또 이 지구를 좀 더 오랫동안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그런 쪽으로 많이 관심이 가졌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포괄안보 개념이 굉장히 있고, 그 과정에서 보면은 예를 들면 기후라든지 뭐 테러라든지 서모고 미세먼지, 플라스틱 문제, 원전 문제, 사이버 문제, 온갖 것, 메르스라든지 코비드19 이런 것 등등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 코로나 사태가 나면서 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각 국가들이 각자 도생, 분열하는 그런 것도 보였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유럽 안보 협력기구 같은 데서 어떤 목표다라는 걸 잘 제시해 놨는데, 문제는 여기에서도 이제 숨은 경쟁이 또 있다는 거죠. 이렇게 포괄 안보를 하는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지난 탈냉전 이후 최근 탈냉전 이후 한 20년, 30년 동안 사실 굉장히 안정되고 전쟁도 없고 좋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 근대 이후로 가장 안정된 시기가 지난 한 30년쯤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냉전 해체 이후에 약 30년쯤 지나자 국제안보 환경이 다시 유동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불을 축적한 후발국 가운데 일부가 경제력과 선진국으로부터 받은 기술을 가지고 강력한 군사력을 갖게 되면서 이 군사력 사용 범위를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요전에 마크 리포터 전 대사가 말씀하신 그런 내용과 비슷한데, 그래서 점점 이게 주변국과 마찰이 생기면서 결과적으로 머지않은 시기에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하고 국제안보적 관점에는 진자의 추가 안정에서 위기로 서서히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인류가 지금까지 반복되어 온 역사이기도 한데,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 역사를 복원하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게
좀 강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정상적인 어떤 자유 경쟁에 하는 게 아니고 힘을 다르게 쓰고 있다라는 그런 차원인데, 그런 그 사례가 예를 들면은 중국의 1대1로 같은 것인데, 이 전략을 세우고 동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섰는데, 제가 이거 동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을 근원을 찾아보니까 중국이 진나라 때 중국의 앞바다가 동남중국해였다라고 중국의 그 서성 책이 있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지금도 영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동남중국해를 내해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아시는 것처럼 남중국해에다가 무인도에 군사 기지를 건설해 가지고 주변국 그 함정들, 상선들 다 견제하고 필리핀과 베트남 활동하는 것도 쫓아내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마찰을 빚고 있는데, 더 문제는 이제 중국의 더 큰 문제는 중국이 아까 리포터 전 대사도 이야기했다시피 전제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제 정치에 의한 전체주의형 공산주의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러시아와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이 가세하면서 국제안보 위기가 다시 냉전 시기처럼 회귀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저희는 탈냉전 이후에 이제 공산주의라는 게 없어졌다고 생각을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지구상에는 공산주의 미래는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21세기에 들자 중국에 의해서 다시 부활이 되고 있고, 이것을 마치 제가 비유를 해봤는데 호수 위에 기름이 뭉쳐서 떠 있다가 폭우가 내리니까 흩어져서 없어져 보였죠. 없어진 것로 알았죠. 그런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뭉쳐서 호수 위를 얇게 덮으면서 호수 밑에 있는 생물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다시 또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잘 아시겠지만 전제 정치는 전체주의를 낳고 전제 정치는 폭정을 낳고요. 그 폭정에 의한 전체주의가 만들어지고, 그 전체주의는 과거 역사에서 히틀러나 무소리니 등에서 봤었지만 국가 이익이 걸렸을 때는 주변국에 폭력을 행사를 해왔습니다. 그게 결국은 전쟁으로 갔죠. 이런 비슷한 현상이 다시 보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안보에 큰 걱정이다. 그런데 또 과거와 차이는 냉전 시대만 하더라도 두 개의 블록이 서로 교류하지 않고 딱 명확하게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게 다 네트워크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된 블록 현상인데 그 블록이 다시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자르기도 쉽지 않고, 가령 중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한국과 많이 겹쳐져 있지만 문화적으로도 엄청난 침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적을 적으로 못 느끼는 겁니다. 회색 전략, 회색지대 전략을 쓰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참 대처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거의 모든 국가 문서에, 전략 문서에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을 애님이 적으로 분류하고,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수정주의 국가로 분류를 했죠. 이런 차원에서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결국 이런 나라들이 그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살기가 쉽지 않다. 결국 옆에 계속 있고 지금 형태대로 팽창을 하게 되면 결국 주변국에 있는 나라들이 그 폭력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식냉 구조는 정말 쉽지 않은 경쟁이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도 참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2분 내 끝내라고요. 예, 그래서 실제 그
미국이 잘 아시지만 그 인도 태평양 전략도 세우고 태평양 사령부를 인도 태평양 사령부를 만들고 쿼드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이 쿼드에는 최근에 영국과 프랑스도 항모를 함정과 항모를 보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자체가 현재로는 협력체이지만 중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군사안보 협력체 또는 아시아판 나토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에 달려 있는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국이 2025년 그 부근에 제1도련선 아시지 않습니까? 제1도련선 안쪽으로 미 해군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고, 들어오면은 격파해서 파괴하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소위 말해서 반접근 거부 전략을 2025년에 시행한다고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이 이걸 인정해버리고 놔두면 한국과 일본의 모든 물동량이 그리 지나가고 있고, 우리의 그 목줄은 생명줄은 중국에 달릴 수밖에 없고, 또한 미국은 괌 수준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고, 동아시아 전체가 중국 수준에 떨어지고, 한국은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의 압력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런 데 대비할 수 있는 밑바닥을 잘 그려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잘 추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국가 안보 전략, 청와대가 만든 그 안보 전략으로서는 구체성이 너무 떨어지고, 사실은 우리가 안보 전략을 좀 더 개발해야 됩니다. 특히 해양 전략과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인지, 그 수단을 예를 들면 해군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경항공모함을 어떻게 잘 해야 될 것인지, 또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전략적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지, 이런 점도 저희들이 잘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지금은 우리가 범공산주의, 전제주의, 전제정책에 의한 전체주의형 범공산 세력과의 새로운 대결 양상으로 가고 있고, 우리가 그에 대한 뭐 어떤 군사적 대결이라기보다는 옆에 친구가 나쁜 짓을 하면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계속 견제를 해야만 그런 행동이 좀 줄어들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미동맹, 그리고 쿼드, 그리고 해양 전략, 이런 것들을 잘 추진해야 되겠다. 지금 현재 안보 변화 추세에 잘 맞춰서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김민석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시간을 또 잘 지켜주셨습니다. 자, 이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정 토론은 먼저 박원근 교수님의 발제에 대해서 이동민 단국대 교수님, 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님이 토론하겠습니다. 5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불확실성이 대두되는 시기에 이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또 토론하고 또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단국대 이동민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박원근 교수님께서 이 국제 질서의 변화의 양태, 그리고 미국의 상대적 쇠퇴, 또 중국의 부상이라는 현상, 그리고 우리 한국의 전략적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그 흐름을 잘 짚어주셨고, 저도 거시적으로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제가 중국 전문가이기에 미중 관계 차원에서 이제 자유국제 질서 변화와 또 우리 한국의 전략적 접근 방안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코멘트하고 또 질문하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트럼프 시기에 이 자유 국제 질서 붕괴에 대한 담론들이 가색화되었고, 이는 사실상 이 지나친 세계화, 이 하이퍼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지나친 세계화가 사실상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미국 지도부의 인식, 또 국민들의 그런 자각이 일기 시작하면서, 이는 이 중국의 부상이라는 현상과 같이 이제 연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가장 이 세계화에서 수혜를 얻은 국가가 결국에 중국이라는 이러한 구조와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미국의 지난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은 이러한 그 흐름과 같이 하고 있다고 이제 보여지는데, 사실상 이 중국이라는 국가는 미국이 2000년대 초반부터 이 중동 정치에 깊숙하게 개입하는 시기에 한편으로는 미국과 협력하고 헤게모니 국가인 미국에게 절대로 도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계 인사 그리고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내었습니다. 하지만 당내 내부 보고서에서는 미국이 향후 전략적으로 후퇴를 할 것이고 쇠퇴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 중국은 기회의 창을 얻었다. 이 시기에 중국이 추진한 것은 군사혁신을 도모하면서 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A2 전략을 완성하고 핵 미사일 전략을 조용히 완성해 나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2012년 정도 그 시진핑 국가주석이 집권할 당시에는 어느 정도의 이 미사일 갭이 형성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이제 그 공세적인 외교가 본격화되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국제 자유질서의 복원과 또 공고화는 이 중국의 전략적 부상의 양태와 이에 따라서 이제 가변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특히 그 이 시진핑 지도부가 집권을 하면서 다소 공세적인 대외 전략을 추진하고 또 중국의 경제적 부상, 또 군사적, 이 기술적 부상을 추진하고 또 야심차게 계획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공세적인 대외 전략 및 국가 발전의 전략의 중심에는 2015년도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국가의 대전략으로 격상시킨 국민융합정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중국의 최첨단 신흥 기술을 바탕으로 한 방위산업 육성 전략 그리고 산업정책을 연계시켜서 2035년도까지 군사 현대화를 완성을 하고 또 49년도까지 패권국가로 등극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중국의 이러한 그 전략의 성공 여부는 당연히 중국 그 내부의 내생적인 그런 노력이 기반이 되어야겠지만 미국의 대응에 따라 향배가 갈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전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국가 전략 보고서, 핵태세 보고서, 국방부에서 매년 그 보고하는 그 의회 보고서, 백악관에서 출간한 대중국 전략 보고서 등에서 이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그 많은 메시지를 던졌고 또 실질적으로 대중국 강경 정책을 이어갔습니다. 그 아까 박원근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아직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 국가전략 보고서 및 또 국방부 그 보고서가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면밀히 주시를 해야겠지만 그 얼마 전에 그 컬 캠버 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그 국가안보부 회의 인도 태평양 조정관 또 미셸 플로이드 전 국방부 차관이 개소한 신미국 안보연구소에서 지속적으로 중국의 군사적 또 기술적 부상이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다. 평가절하하는 그런 그 담론들을 계속 형성하고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중국과 협력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여지를 열어두고 있는데, 사실상 그 미국의 기술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에 대한 유연한 이민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만약에 이게 PLA와 중국 이민 행방과의 연계가 되어 있다라도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이제 대응하겠다. 다시 말해서 전폭적인 그러한 대결별 디커플링보다는 매니지드 디커플링, 관리된 차원에서의 그러한 대결별을 추진하겠다는 얘기죠.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동맹국들의 의견을 존중을 하고 또 협력의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이제 보여주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에게는 유리한 국면이 조성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또 이제 우리의 안보적 사유가 북한만을 바라보는 것에서 더 넘어서서 이제 다른 대외적인 불안정 요소들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그 역량을 키워 나가야 한다고 보고, 결국에 우리 한국의 전략적 수정이 이 자유와 또 민주 가치를 위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보고 또 자유국제 질서를 위해 기여를 할 수 있는 실험 발전 방안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이와 연계해서 간략하게 그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박원 교수님께서 오늘 잘 말씀해 주셨고 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그 한미 미사일 지침에 관련돼서 언급해 주셨는데 그 한미 미사일 지침이 전면으로 종료가 되었는데 이 자유국제질서 맥락에서 한국이 어떤 함의가 있고 또 그 의견은 어떻게 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많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교수님 질문에 대해서는 이따 마무리 우리 박원 교수님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토론자는 국립외교원의 최우선 교수입니다. 5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들리시나요? 네, 박원근 교수님 그 발표 잘 들었고 상당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국제 질서의 변화 추세나 또 미중 관계의 변화 양태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지적들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제 나름의 관점에서 그냥 몇 가지 제 견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뭐 중국이 대단히 빠르게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국제 질서나 미중 관계를 최근에 아주 엄청나게 변화시키고 있는 가장 큰 동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한국에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부터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정도의 입장에서는 아마 중국이 아주 긴박한 군사적 위협이라고 느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도 객관적인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미래 15년이나 20년 뒤에 어떤 존재가 돼 있을까를 생각하면 저는 대단히 위협적인 좀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해군력도 대단히 빠르게 증대되고 있고, 그거를 또 원양까지 사실은 진출시킬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수송 능력까지 해서 종합적인 어떤 해군력 증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개발을 통해서 그걸 서포트할 수 있는 뭐 그 전장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발전들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중에 나타날 중국의 어떤 존재라는 건 저는 육상으로부터의 위협도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저는 해상으로부터 엄청난 저는 잠재적 위협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다라는 좀 걱정을 합니다. 물론 육상에서 어떤 지상전 형태의 분쟁을 저희들이 배제할 수는 없지만, 아마 좁은 영토에서 저희들이 가진 아마 육군력을 가지고 상당 정도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은 저희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해상에서 미국하고 중국 간의 어떤 해군력 균형이 만약 역전이 돼서 일본 열도로부터 아마 필리핀으로 내려가는 선을 최소한 중국이 방어선으로 지킬 수 있고 그 내부를 컨트롤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면 한국은 거의 도가내든 쥐처럼 될 겁니다. 결국 미국으로부터 오는 보급이나 증원을 거의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를 지켜야 되는 아마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상황은 아마 저희들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정도 규모의 대국이기 때문에 중국이 미래에 저희들한테는 사실 엄청난 잠재적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결국은 미중 간의 어떤 군사력 균형이나 특히 해군력 균형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아마 대단히 아주 잘 관찰을 해야 되고, 또 뿐만 아니고 최소한 한국 근해에서 저희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어떤 능력을 키워 나가야 될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런 예측에 기초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장기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대전은 엄청나게 긴 그 투자 기간을 거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군사 전략에 기초해서 저희들이 대단히 체계적인 방식으로 사실은 하나하나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이미 시기로 저는 접어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세미나도 그런 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세미나라고 생각을 하고, 국제 질서나 미중 관계에 변화시키는 가장 큰 동력을 제가 아까 중국의 부상이라고 했지만 결국 그걸 좀 학술적인 용어로 뭐 간단하게 풀어 얘기하면 세력 균형이 변화되고 있는 거죠. 과거에 미국이 냉전이 끝나고 가장 강력한 압도적인 힘을 가진 국가로서 국제 질서를 리드하고 거의 과거의 적이었던 국가들도 그 국제 질서 내로 다 흡수해서 사실은 시장 경제 체제나 민주주의를 다 흡수한 건 아니지만 많은 국가들이 그쪽으로 사실은 이행하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리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중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가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면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 저항하는 여러 가지 능력을 갖게 되는 상황이 됐고,
미중 관계도 결국 미국은 그런 중국의 변화에 대해서 그걸 이제 어느 정도 견제를 하고 성장을 어느 정도는 좀 지체시키고 자기의 우위를 유지해야 되는 굉장히 긴박한 어떤 전략적인 이익을 갖는 국가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럼 오바마 때부터 이미 결국은 중동으로부터 벗어나면서 아시아, 중국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전략으로 서서히 선회했고 한 2017년, 18년부터는 아주 분명하게 미국은 중국에 완전히 레이저 포커스된 전략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제도 그렇고 특히 기술 분야는 앞으로 장기적인 경쟁의 키는 기술 분야에 있어서 우위라고 생각하고 중국을 결국 성장을 지체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시점이고 군사 전략도 작전 개념뿐만 아니고 미래 전략이라고 하는 중국이라고 하는 강력한 적을 최대한 우위에 서서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지금부터 개발하기 위해서 사실 엄청난 기술 투자를 한 작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올해 예산도 미국의 국방 예산은 기술 분야에 대단히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변화 속에서 한국이 스스로를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될 상황. 중국은 크고 있고 미국은 혁신을 통해서 대단히 큰 노력을 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동맹으로서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중국에 대해서 결국 잘 지내야 되지만 결국 미래 불확실성이나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에 대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본격적으로 논쟁을 하고 군에서도 본격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투자를 시작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저는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하실 말씀들이 많은데 시간 제약 때문에 아쉽습니다. 다음은 김민석 논설위원 발제에 대해서 김상배 서울대 교수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5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세미나에 참석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제가 오늘 토론해야 되는 주제가 안보 개념의 변화, 국가 안보의 개념의 변화에 대한 얘기잖아요. 지금 토론하기 전에 저기 회의자에 계신 분들 쭉 한번 이렇게 봤더니 이 주제와 관련돼서는 회의자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한 말씀씩 하실 수 있는 주제, 국가 안보가 무엇이다, 그게 어떻게 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다 일가견이 있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논설위원께서 주신 이 발제문도 읽어봤는데 굉장히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따라가기 쉽게 이렇게 잘 써주시고 되게 어려울 수도 있는 얘기를 이제 쉽게 풀어서 해주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학계에서 얘기하는 개념적인 얘기를 조금 보완하면서 덧칠을 하는 식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박원경 교수님 발표와 두 분의 토론을 들으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저 토론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우리의 안보 개념은 무엇일까? 네. 국가 안보의 개념은 무엇일까? 우리 보통 얘기하는 전통적인 안보 개념에 입각해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과 세력 균형 그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두 번째 발표는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주위에 변화하고 있는 세상을 다 이해할 수 없다. 새로운 영역들이 좀 생기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아마도 냉전 끝나고 난 다음에 탈냉전으로 접어드는 시기에 전통적인 안보와 대비되는 의미로 비전통 안보라고 그러면서 다양한 이슈들을 얘기하면서 이제 제기되었고 벌써 한 30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전통 안보, 비전통 안보 이렇게 보는 거에는 사실 좀 이분법적으로 전통적으로 중요한 안보가 있고 하이 폴리틱스의 영역이고 비전통 안보는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로우 폴리틱스의 영역으로서 있다라고 하는 게 이분법적인 구상 안보 개념을 그렇게 둘로 나눠서 보는 얘기들이 지금 깔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양상들을 보면 이게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서울 하늘로 날아오는 장사정포도 무서운데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굉장히 무서운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다 마스크 쓰고서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있는 상황들. 핵무기 공격도 굉장히 무섭고 피해를 줄 수 있지만 사이버 안보 분야의 해킹 공격도 좀 굉장히 무서운 분야일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붕괴시키는데 사이버 공격이 더 가볍다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분야이겠고요. 또 이게 최첨단 전투기도 중요하지만 요새 민간에서 날리는 드론도 굉장히 큰 위협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상황. 그렇게 보다 보면 세계적으로 전쟁이 나는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비전통 안보라고 좀 약간 낮게 봤던 이슈들이
하나하나 많이 발생해서 양쪽으로 막 늘어나고 그런 이슈들이 막 복잡하게 연결되어지는 이런 이슈 링키지의 어떤 복잡성 속에 들어가게 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국가안보라고 얘기하는 데까지도 이렇게 미칠 수 있는 그런 연계성 같은 것들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아무도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세상이 복잡해졌기 때문인 거죠. 단순한 세상에는 사실은 쳐들어오는 적만 막으면 됐는데 지금 세상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위아래 뒤 옆에서 다 날라오는 이런 위협들을 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그냥 단순한 작은 위협이라고 치부하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에가 덩치가 커져가지고 우리의 안보 위협을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된 거죠. 그야말로 초연결된 세상, 네트워크의 세상이 돼가고 있지 않나. 아마도 우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나 또는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적 관계의 상호 의존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안보 위협을 자초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최근에 미중 경쟁의 양상을 보면 사실은 서로 의존하고 있다라는 게 하나의 무기가 돼가지고 상대방을 위협하는 이런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전통적인 안보의 영역이 중요한 거고 비전통 안보는 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둘로 나눠가지고 보기에 세상의 안보 위협이 굉장히 이렇게 엮여 있는 문제. 그러다 보니까 질문을 던질 때도 무엇이 국가안보의 위협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여전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서 안보 위협이 이렇게 발생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그러니까 what question과 함께 how question 내용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서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프로세스 속에서 이런 안보 위협이 벌어지고 있느냐를 본다는 게 되게 중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학계에서는 최근에 이머징 시큐리티라고 하는 개념을 저희가 좀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로 번역하면 신흥 안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신흥 안보에서 안보가 중요하다기보단 이머징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머전스라는 게 이제 사실 이게 복잡게 이론에서 쓰고 있는 개념이거든요. 미시적인 차원에서 행위자들이 굉장히 부단한 상호작용을 하다 보니까 양쪽으로 늘어나서 어떤 지점을 넘게 되고 어느 한 분야의 위협이 여러 가지와 연결되면서 더 이게 증대되고 확산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미시적인 위협이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지정학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뭐 이런 식의 걸로 좀 부상하게 되는 뭐 이런 현상들을 불러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국가안보라고 하는 것을 좀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맥락에서 좀 다시 봐야 되는 좀 이런 현상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 않냐라는 부분입니다. 안보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변화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정학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는 전통적인 국가안보는 여전히 중요하고요. 근데 그렇지만 그런 식의 시각을 갖고 모든 것을 다 보려고 하는 또 오리도 넘어서야 되는. 왜냐하면 전통적인 안보가 중요한 것만큼 현재 벌어지고 있는 많은 안보들이 사실은 사이버 스페이스라고 하는 이쪽에 탈지정학적 공간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매개로 이루어진 안보이기도 하고 또 글로벌한 차원에서 시장 메커니즘이라는 게 우리 안보 위협과 관련된 서로 작동하는 변수이기도 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지정학적인 현상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시각들도 이렇게 좀 복합적으로 얽혀서 보는 그래서 학교에서 그러다 보니까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복합 지정학입니다. 컴플렉스 지오폴리틱스에 대한 얘기죠. 지정학을 바탕으로 깔되 변화하고 있는 다양한 현상에 대한 눈을 감지 말자. 전체적으로 엮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으로 미래에 새롭게 펼쳐지는 안보 환경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신흥 안보의 복합 지정학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개념적인 용어여서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복잡한 얘기를 한마디로 부르는데 또 개념이 또 유용성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복합 지정학의 세상, 신흥 안보의 세상에서 한반도는 어떻게 우리의 문제를 풀어갈 것이냐. 군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전통적인 안보에서 특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또 군이 변화하고 있는 안보 환경에서의 역할 전립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과정 속에서 지정학적인 안보를 넘어서 복합적인 안보 또는 한반도나 동북아시아의 공간을 넘어서 글로벌한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이런 안보 개념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 좀 더 진지하게 해봐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선배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토론자로 국방대 이수견 교수님이십니다. 양력을 보니까 현역인 것 같아요. 우리 해사 57기고 아마 해군에서 아주
차세대 이론가로 지금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뭐 참모총장님도 계시고 뭐 별들도 계시고 의원님도 계셔서 우리 이수경 교수가 조금 또 기가 죽을 것 같은데 저희가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를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김민석 논설위원님의 글을 늘 구독을 하고 항상 배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 뭔가 토론보다는 얘기를 좀 더 덧붙이는 형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성비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 토론문을 읽으신 게 아닌가. 좀 유사한 얘기로 이어나갈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안보 정책을 만들거나 기존의 것을 수정을 할 때 우리는 이제 적의 위협 그리고 적과 나의 능력 이 두 가지를 이제 고려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포괄적 안보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위협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미래 안보 환경에서 아까 김상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얘기인데요. 전통적 안보, 비전통적 안보 이런 이분법적 부분이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을 것인가 미래에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통적 안보라는 개념을 우리가 먼저 놓고 그것 이외의 모든 것을 이 넌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다 총칭해 왔거든요. 이분법적으로. 하지만 우리가 미래에 우리가 이제 위협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전통적 안보와 비전통적 안보의 경계를 이제 넘나들거나 아니면 이제 서로 간의 이슈가 서로가 결합이 되거나 아니면 뭐 회색지대처럼 그 경계가 모호한 그런 어느 지점에 있을 수 있고 또 지금의 이제 보면 어떤 적과 친구의 구분조차도 우리 국가의 이익에 따라서 어떤 그 사안별로 적과 친구도 다르게 위치 지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미중의 신냉전은 어떻게 보면 체제 대결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군사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과학기술, 문화 여러 가지 모든 요소를 다 동원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작년에도 보면 뭐 무역 분쟁에 이어서 이제는 민주주의나 뭐 인권 같은 이념, 정치 체제 경쟁 그리고 이어서 이제 반도체 산업으로도 넘어갔고요. 이 반도체 산업 경쟁은 또 결국에는 기술 패권이나 군사적 패권으로 이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비전통적 안보 이슈가 이제는 더 이상 국가 간의 협력이 아니라 갈등으로까지도 촉발시키는 그런 이슈가 되었다는 것을 이번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목도를 했습니다. 이처럼 이제 전략적 경쟁 관계 그리고 이제 좀 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각국의 국내 정치적 과정이 또 같이 연계가 되고 자국 중심주의 또 민족주의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면 비전통적 안보 문제도 언제든지 국가 차원에서 군사적 이슈 그리고 전통적 안보 이슈와도 연결이 되고 결합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걸 자극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국제사회가 굉장히 밀접하게 되어 있다는 것도 사실 이런 이슈의 복잡성이나 이런 결합의 가능성을 부추기게 되는데요. 행위자 이렇게 수가 많아지고 점차 상호 연결되는 그 영역이나 그 밀도가 높아지게 되면 연쇄 반응으로 인해서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 아니면 이제 뭐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안보 환경에서의 핵심은 이제 바로 과학기술 발전입니다. 이거는 위협보다는 이제 능력의 차원인데요. 누가 더 많은 무기를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혁신적인 무기와 전략을 가지고 개발을 하느냐 이것을 둔 이제 경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함정에 있어서의 어떤 혁명은 잠수함의 등장, 그다음에 항모, 핵추진 잠수함 이런 거에 이어서 이제는 무인함으로 4차 혁명이 거의 이제 시작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군사 기술을 이용하는 중국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안전한가를 생각을 해보면 올해 1월에 이제 중국이 중국의 이제 수중 드론 이게 인도네시아 깊숙한 영해에서 발견이 된 게 벌써 3번째입니다. 근데 사실 인도네시아는 중국하고 남중국의 분쟁 대상국이 아니거든요. 단지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아가기 위한 길목에 위치한 국가일 뿐인데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 과연 한국의 바다는 그리고 우리 경제 기반인 해상교통로는 중국에 대해서 얼마나 안전할 수 있는가 이런 걸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러한 이제 과학기술의 발전 추세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당장 당면에 있는 전자권 전환이나 병역자원 수급의 어떤 심각성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를 하면 우리 군이 앞으로는 좀 다영역에서 좀 더 신속 대응한 작전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구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국방의 역할에 있어서 조금 결이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한 가지 덧붙이면 이러한 이제 포괄적 안보 환경이나
국가 간의 경쟁의 이런 심화가 되는 환경 속에서 군이 좀 더 앞으로는 국가 정책을 뒷받침하는 외교적 역할에도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위협과 미중의 경쟁에서 이제 사이에 낀 이제 한국이 항상 그 딜레마적인 입장이 되다 보니까 군사적인 위치에서 우리는 항상 너무 조심스럽고 소극적인 입장을 하다 보니까 이 국제적인 거버넌스에 있어서 우리 한국의 어떤 위상에 걸맞는 그런 역할을 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근데 2004년도에 우리 인도양에서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 미군이 항모 2척을 파견을 해줬는데 당시에 인도네시아에서 대미 호감도가 15%에서 65%로 굉장히 급격하게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2017년부터 신남방 정책을 지금 4년째 추진을 하고 있지만 실상을 보면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이제 현지 조사를 하면 이제 그 미중을 대체한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선택이 일본이 39%인데 반해서 한국은 3%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제 한국의 국격에 맞는 역할, 그리고 우리가 위상을 좀 높일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는 군이 좀 민감하지 않은 분야부터 뭐 HADR이나 이런 것부터 해서 시작을 해서 군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좀 미중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랑 좀 입장을 같이 하는 그런 국가들과 연대할 수 있도록 군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그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수경 교수님. 아마 우리 구석종 참모총장님께서 듣고 계시다가 공부 열심히 하고 있구만 이렇게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발제와 토론을 마쳤고요. 마무리하기 전에 질문과 또 못다한 얘기를 두 분의 발제자분에게 1분 뭐 내외로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원공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앞에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고요. 특히 제 지정 토론은 아닌데 김성배 교수님 말씀하신 복합 지정학 또 이수경 교수님 말씀하신 같은 내용인데요. 저는 미국이 특히 이 바이든 행정부 이 팀들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기존에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는 세력 규정의 그 개념도 있고 거기에 정당성 규범이라는 걸 갖고 오면서 이게 우리 쓰는 자유주의적인 제도주의를 개량한 형태로 나오는데요. 특히 세 번째가 저도 아직 정확히 따라가기가 어렵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보고서를 만들어 놓고 뭐 나름대로 공부를 합니다만 비스포크라는 개념을 갖다서 맞춤형으로 넣고 빼겠다라는데 그게 방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거는 이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굉장히 다면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 영역이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전통적인 안보 영역을 넘어서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때 우리가 이른바 비욘드 5G에서 5G, 6G에 대한 기술을 한미가 협력하기로 했다 해서 미국이 20억 달러, 한국이 10억 달러를 내기로 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형태가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글로벌 디지털 커넥티비티 파트너십이라는 건데 내용이 똑같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미국이 20억 달러 그리고 일본이 15억 달러를 냈거든요. 그럼 이건 전통적인 것을 떠나서 기술 영역 다 굉장히 기후 변화를 통해 굉장히 많은 이른바 비전통적인 영역을 다 포함해서 이게 서로 간에 아까 말씀드린 지분 나누기 형식으로 동맹을 끌어들이겠다라는 굉장히 복합적인 차원에서의 이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같이 움직이고 전통적인 군사 영역도 저는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민석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그 토론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못한 것까지 다 잘 보완해 주셨고요. 저는 이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지금까지는 우리 군이 북한에 대해서만 대비를 해왔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제가 이제 국방부 출입 기자도 하고 그 전에 국방연구원에 군사력 평가만 12년쯤 했었는데 그런 경험을 사실 생각해 보면 사실 북한 지상군, 재래식 지상군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핵 문제는 미국 핵으로 하든지 정말 이것저것 안 돼서 우리가 핵무기를 뭐 개발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탄도미사일도 다 해제했으니까 사실은 그걸로 대응하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미래는 바다에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정말 우리가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관의 던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좀 눈을 크게 보고 새로운 전략을 갖춰야 되겠다. 좀 대전략을 갖춰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그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친구가 이렇게 그걸 보고 이제 영어로 된 걸 자세히 다시 한번 읽어보고, 물론 한글 또 비슷하겠지만 보냈는데, 이런 내용은 한미가 그 새로운 세계 신질서를 같이 하겠다고 합의한 거나 비슷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가 왜 이런 저는 그 합의한 내용을 처음에 읽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정말 한미가 합의한 게 맞느냐, 문재인 정부가 합의한 게 맞느냐라고 정말 눈을 씻고 다시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매우 잘 됐는데, 우리가 그 새로운 신질서, 새로운 신질서가 이제 중국에 의한 신질서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신질서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전략을 세워야 되겠다. 그 가운데는 해양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플로어에 계신 분들도 다 전문가시고 다 안보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많은 질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1세션은 지정토론 관계로 질문을 잘 준비하셨다가 2세션에서는 저희가 자유토론 시간을 갖고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간 관리를 잘 해주신 우리 발제자와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환기 차원에서 10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